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세균을 흔히 슈퍼박테리아라고 하죠. 막연한 공포 정도라고만 생각했던 슈퍼박테리아의 습격이 이미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JTBC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위탁을 받아서 슈퍼박테리아 감염에 감염된 뒤에 폐혈증이나 폐렴으로 번져서 죽는 사람의 수를 추적해본 연구인데 한 해 사망자가 3,6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6종의 슈퍼박테리아만 조사한 결과입니다. 물론 다른 병을 앓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지만 슈퍼박테리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됐거나 앞당겼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아버지의 임종을 딸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한테 감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돌아가실 때 들어가지 말라고까지 한 거예요. 우리 아빠 죽을 때까지 그거를 갖고 가셨어요. 윤 씨 아버지가 감염된 건 VRE, 가장 강력한 항생제 중 하나인 반코마이신에도 죽지 않는 균이었습니다. 더 강한 항생제를 쓰면 여기 몸에 모든 심장이 다 상해버린대요. 그리고 사람도 죽고 그 균도 같이 죽는데요. 분당서울대병원 김홍빈 교수 연구팀이 질병관리본부의 위탁을 받아 슈퍼박테리아 감염과 그로 인해 숨지는 사람의 수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VRE를 포함한 6가지 대표 슈퍼박테리아 감염 현황만 조사했는데 이 균에 감염된 뒤 폐혈증과 폐렴에 걸리는 사람은 한 해 9천여 명, 이 중 약 40%인 3,600여 명이 숨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내성이 없는 일반 세균에 감염됐을 때보다 사망률은 최대 3배까지 높았습니다. 평상시에 항생제에 잘 듣는 균이라 하더라도 병독성이 상당해서 그나마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까지 부족해버리면 더 심각한 상황이. 감염 치료에 쓸 수 있는 항생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후의 항생제라고 불리는 카바페넴의 내성이 있는 CRE 감염 건수는 지난해 10,000건이 넘었습니다. 이미 전국 병원에 퍼져 제거가 불가능한 토착화 상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즉 항생제 내성균 6종류를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서 관리합니다. 녹농균 등은 항생제로 치료해도 폐혈증이나 요로 감염을 일으켜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세균들입니다. 항생제가 듣질 않으니 사망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1928년까지 사람들은 가벼운 부상이나 수술로도 세균 감염이 생겨 사망했습니다.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발견된 건 인류 역사를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니실린으로 죽지 않는 세균이 생겼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항생제가 등장하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항생제가 반코마이신이나 카바페넴 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내성이 생긴 세균이 등장했고 이젠 항생제 발전 속도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른바 슈퍼박테리아가 나온 거죠. 국내에서도 감염 환자가 꽤 많은데 환자나 가족들은 어떻게 감염된 건지 설명도 들을 수 없고 제대로 관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이현주 씨의 친정 어머니는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후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심각하지 않다는 설명뿐이었습니다. 어떤 균에 감염됐는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1인실에서 격리 치료를 하시면 되니 기계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 뒤 병원 측은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사람이 초과할 수 있는 항생제의 양을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재무부장이 나와서 정말 죄송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퇴행성 연골 수술로 시작했던 치료는 13번의 수술로 이어졌습니다. 근육이 없어 걷지도 못하는데 통증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백창아 씨의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입원했다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됐습니다. 백 씨는 감염이 확인된 뒤에도 제대로 격리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섞여 있는 6인실의 침대 간 간격은 1m 정도입니다. 규정엔 1인실에 격리할 수 없는 경우 침대 간 거리를 2.5m 두도록 돼 있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재활 치료도 못 받습니다. 걸어 다니시고 재활 치료가 가장 중요한데 재활 치료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격리 병실도 부족합니다. 환자들은 병원들을 옮겨 다니는 게 일상입니다. 17살 딸이 숨지기 전 아버지가 쓴 병상 일지엔 거절당했다는 말로 가득합니다.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도 자기네들은 그 균에 감염이 되는 환자들을 받을 수가 없다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하거든요. 또 답답한 건 언제까지 병원에 있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수개월, 길게 수년씩 이어지는 간병비와 치료비도 큰 부담입니다. 11번째인가 10번째인가 수술했을 때 그래서 정말 저희 재산으로는 아파트 하나 있는 게 다였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JTBC 이상화입니다. 예, 적지 않은 수가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지만 감염 경로를 알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역학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문제인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세균은 더 빠르게 토착화되고 있습니다. 김백기 기자입니다. 보호자들은 비슷한 처지의 환자가 주위에 많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주변 분들한테 6, 7층에 저희 어머니 같은 균 환자들이 있대요. 일반 환자하고 이제 섞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병원이나 질병관리본부에 물어도 왜 어떻게 감염됐는지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들 다 걸리고 항생제를 맞다 보면 다 걸리고 조사 대상이 아니다. 슈퍼박테리아 중 감염되면 무조건 보고해야 하는 CRE 환자만 한 해 10,000명을 넘습니다. 의료기관 한 곳에서 역학적 관련성 있는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실제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40여 건에 불과합니다. 감염이 됐다고 해도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요양병원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환자 10명 중 5명가량이 격리도 되지 않은 채 처치를 받고 있습니다. 슈퍼박테리아는 이미 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 병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건당국이 감염 관리와 역학조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백기입니다.